이제 드디어 우리 이제 과세에 대비되는 용어인 비과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어로 따자 2차는 8번째 테마가 되죠. 양도소득세 8번째 테마 비과세. 별이 무려 3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형광펜을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빨간 펜으로 자, 비과세 보니까 대상이 일단 괄호 1번에 보니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라고 되죠. 일단은 뭐예요? 과세 대상이 뭐야 된다? 주택이 된다. 자, 주택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 다음에 쭉쭉 넘겨보시면 두 번째 농지의 교환 분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토지 중에서 뭐예요? 농지. 자, 농지에 따른 파란 펜 밑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파산 선고. 자, 파산 선고에서는 파산에다가 검정 펜으로 밑줄. 자, 우리 시험은 어디에 포커스? 주택. 그렇죠? 그래서 주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비과세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죠. 자, 그래서 앞에 과세 표준만큼 과세 표준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알고 있는가. 원칙과, 그러니까 비과세가 적용받기 위한 원칙과 예외, 그거를 딱 알고 있는가. 굉장히 꼭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99.9%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이제 비과세 보니까 출제자 의도 보니까 날개 박스에 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서 알 수 있겠는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1세대 and 그리고 1주택 and 그리고 뭐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형광펜으로 밑줄 자. 쌤 빨간 펜인데 왜 형광펜이요? 단독 문제로 나오니까요. 자, 먼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원칙적으로 모두 다 구비를 해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자, 먼저 1세대, 세대. 가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 세법은 뭐예요? 세대. 그리고 1주택인데요. 그 1주택, 주택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양도 시점이에요. 양도 시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1주택 그 위에다가 요걸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요? 요거요. 자, 그래서 양도 시점 현재 1주택이면 되는 거죠. 양도 시점 현재 1주택이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주실 게 국내 1주택이면 된다. 국내. 자, 무슨 말씀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컨대 갑이라는 분이 말이죠. 갑이라는 분이 2014년도에 말이죠. A주택을 소유하고 또 동시에 B주택을 소유했습니다. 보통 이제 주택은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통 아니죠? 자, 저도 한 채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채를 우리 보통 두 채 한번 가져보고 죽자고요. 자, 두 채를 가지고 계세요. 갑이. 자, 그랬을 경우에 2014년도에 갑이 A주택을 팔았어요. 이거 비과세 혜택 받을까요? 다른 요건은 충족했어요. 뭐 3년 다 했어. 1세대, 뭐 2년 이상 보유. 옛날에 3년이 지금 이제 2년이죠. 2년 이상 보유를 다 충족했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죠. 이 1주택이 아니잖아요. 자, 언제라고요? 양도 시점인데요. 양도 시점. 양도하는 시점이 언제? 2014년 요 날이 있겠죠? 그때 그 시점 현재 A주택, B주택 해서 2주택을 이 양반은 보유를 해서 1주택 요건을 구비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15년 네, 그죠? 2015년에 A 이제 남은 게 뭐예요? B주택이잖아요. 자, 이 B주택을 갖다가 이제 또 양도를 했어요. 자, B주택을. 자, 이 사람 비과세 혜택 받을까요? 물론 1세대고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고요. 자, 그럼 1주택인가요? 그렇죠. 1주택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주택의 그 앞에 생략된 말이 뭐다? 양도 시점. 양도 시점 현재의 1주택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요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이 양반이 공인중개사를 갑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2015년 10월 24일 날 시험 딱 합격하자마자 나는 홍쌤 말대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했으니까 나는 평택으로 가겠다. 다 팔아가지고 동시에 판 거예요. A주택하고 B주택을 갖다가 동시 한날 똑같은 날 동시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양도하면 이게 고민이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택일을 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택일을 해요. 나는 A주택을 갖다가 1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면 A주택 비과세 혜택 받는 것이고요. 나는 B주택을 1주택으로 나는 계산하겠다. 그걸 1주택으로 간주하겠다. 그럼 뭐예요? B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가 좋은 갑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나요? 어떤 행동? 뭘 비과세 혜택 받겠어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좀 많이 나오는 거, B가 많이 나왔다. 양도세에서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한 이렇게 1,0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2,000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B주택을 1주택으로 그죠? 이렇게 택하는 게 낫겠죠. 오케이? 이거 택하는 분은 희한한 양반이죠, 그죠? 국가에 세금으로서 기부하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택하면 된다. 동시에 하는 경우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 1주택의 양도 시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뭐 넣으라고 그러죠? 국내. 그죠? 국내. 자, 이 갑이라는 양반이 말이죠. 갑 했으니까 을 해볼까요? 을. 자, 을이라는 양반이 우리 한국의 A주택을 소유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의 B주택, 미국의 C주택을 소유했어요. 보통 이제 이 정도 다 소유하시잖아요. 꿈에서. 자, 이런 경우. 그럼 만약에 이게 한국 거, 요거 양도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 1세대 2년 이상 보유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비과세 혜택을 받을까요? 비과세 혜택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뭐라고요? 네, 국내. 그러니까 1주택, 국내 거 1주택이면 된다는 거예요. 국외 거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1주택이기 때문에, 국내 1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 자, 그거 이제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괄호 1번에 이제 1세대 요건, 그렇게 됐네요. 자, 1세대에다 파란펜 밑줄자. 자, 1세대, 자, 주택이 비과세 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1세대에 된다는 거야. 그거 충족하지 못하면은 뒤에 1주택이고 2년 이상, 만년 이상 보유해도 혜택이 없죠. 자, 1세대 요건이 보니까 원칙이 뭐예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뭐라고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딱 있어야지. 거주자가 있고,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취급을 해준다는 거죠. 과세권자는. 그렇죠? 그래서 거주자 및 배우자. 선생님, 거주자는 뭔데요? 우리 납세 의무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납세 의무자 보면은 구분이 거주자, 비거주자 나와있죠. 거주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자, 고자하고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부가 말이죠. 각각 단독 세대를 이루면 어떨까요?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이뤘어요. 남편은 이렇게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와이프는 서울에서 근무해요.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근데 돈은 많아. 그래서 세대가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어. 주말 부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괄호로 해놓으시고 검정펜으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거기로 검정펜 한번 써놓읍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세대로 본다.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러면 틀리겠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1세대 비거주자는, 그죠? 비거주자는 이런 혜택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거주자여야 되니까. 그러면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도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민 올 수도 있죠. 우리나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죠?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거예요. 전환. 자, 그러면 거주된 거 아니에요? 그럼 혜택 줄까요? 아, 주죠. 그렇죠? 당연히 1세대 요건 충족한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대신 이 양반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은 2년 이상 보유인데, 자, 이런 경우 뭐예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이제 보유 따질 때 우리 보유 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서 이렇게, 그죠?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 시민권자일 때 1년 보유했어요. 그렇죠? 거주자일 때 한국에 이제 한국 시민이 돼가지고 2년 보유했어요. 그죠? 그럼 3년 충족하나요? 요것만 2년만 따주나요? 그죠? 통산해 줍니다. 통산한다는 건 뭐예요? 합산한다는 표현을 갖다 우리 세법에서는 통산해 준다. 통합해서 계산해 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더하면은 3년 이상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혜택이 있겠네요. 자, 그것도 한번 우리 주의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가 보니까, 배우자가 없어도, 그렇죠? 거주자만으로 하나의 세대 요건을 충족한 거로 본다 이거죠. 자, 보니까, 거주자가 이렇게 결혼, 안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30이 넘었어. 차별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혼도 못 했는데, 응? 이렇게 이런 데서까지.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30세 이상이면, 이렇게. 왜, 쌤, 19세 이상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별 생각이 없거든요. 30세 이상 되면은, 이게 내가 결혼 정년기를 놓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저도 좀 늦게 갔는데. 그죠? 자, 그런 경우입니다. 30세 이상. 또는, 자, 소득이 있음. 소득이 있는 경우. 30세 이상은 안 됐지만, 소득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나요? 그렇죠. 할아버지께서 많이 물려주셔가지고,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물려주신 거야. 우리도 그러고 한번 죽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소득이 있는 거야. 이 미성년자인데. 자, 그런 경우도 뭐예요? 1세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소득이 있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표현이 되어 있냐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의 세대로 봐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돌아가신 경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있지만 이혼한 경우. 자, 그런 경우도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 걸로 예외적으로 봐준다는 것.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자, 1주택 요건에 1주택에다가 파란펜 비주로 합시다. 자, 먼저 보니까 주택의 개념에다 검정펜, 사실상 용도가 기준이다. 사실상 용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주택인데, 공부사금 주택인데, 이게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혜택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상은 예컨대 뭐 이렇게 뭐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런데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 혜택 주겠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상 용도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실질주의 과세의 원칙이 여실히 여기에도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 용도,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 근데 좀 어려운 표현이 있네요.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인가 아닌가요? 우리 1그룹, 2그룹 나왔을 때 1그룹에서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돼 있잖아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우리 세 번째가 뭐가 있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기억나시나요? 확인 사살 들어가겠습니다. 자, 받으실 준비하십시오. 앞에 5번째 대박 과세 대상으로 다시 한번 슉 넘어가 봅시다. 거기 보니까 말이죠, 맨 밑에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 가지고 뭐 분양권, 6번째 동그라미 입주권 나와 있나요? 그렇죠. 그럼 그건 뭐예요? 그렇죠.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토지, 건물의 주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이고 주택의 비과세를 할 때는, 그때는 뭐예요?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주택수 계산에 주택도 포함합니다. 분양권은 포함이 되지 않죠. 그죠? 자, 예컨대 이런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 말이죠. 갑이 A 주택하고 그 다음에 B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거 1주택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2주택이죠. 그래서 이 혜택이 없겠죠? 사실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납세의무자 관점에서. 자, 을이 A, B주택하고 C주택이라고 했어요. C주택하고 D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거 1주택 혜택, 1주택 요건에 충족되나요? 그렇죠. 1주택이죠. 왜? 분양권을 주택수에 삽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분양권에 주택의 수에 산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렵죠, 사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부수토지 검정펜 미줄자. 자, 부수토지를 보니까 건물 정착 면적, 건물의 주택의 순수 면적, 순수 주택 면적의 10배까지만 주택에 포함시켜준다고요. 오케이? 주택은 요만해요? 토지 이만해. 그 비과세 혜택 다 주면은. 이거 뭐 토지 투기할 때 전형적으로 이용해 먹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10배까지. 근데 도시지역화는 또 5배까지 이렇게 제약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주택에 포함한다. 다음에 이제 겸용주택 볼까요? 겸용주택 검정펜. 자, 겸용주택 보니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를 주택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택에 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뭐예요?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 2번처럼 해서 순수 주택 면적에다가 곱하기 배율. 그죠? 10배 곱해주거나 아니면 도시지역 아니면 5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부분에 우리 연면적보다 초과되지 않는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주고, 주택의 부수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토지 면적에다가 주택 비율만큼만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 전체 면적분의 순수 주택 면적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사례를 드러났어요. 사례 기억본에 보니까 주택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건물 전부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겸용주택인데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전제가 1세대, 자, 거기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한데 그 2년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2년 이상 보유예요. 물론 이제 뭐예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는 3년 이상 보유가 되겠죠.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이네요. 그러면 곱하기 5배 해주라는 거죠. 자, 보니까 봅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건물
60하고 40 합치면은 100제곱미터. 이걸 뭐예요? 전부 주택으로 와서 비과세 해주죠. 물론 이제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요. 비과세를 해줍니다. 대지는 어떻게 돼요? 대지는 그렇죠. 곱하기 5배만 해준다. 순수 주택면적 60제곱미터잖아요. 곱하기 5를 해주면은 300 비과세예요. 그럼 나머지 300이 남잖아요. 그렇죠. 대지에서. 대지가 600제곱미터니까 나머지 300은 뭐예요? 그건 또 과세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되는 부분과 비과세되는 부분을 우리 겸용주택은 잘 구별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두 번째 보면 니은 사례가 나와 있죠. 니은이 뭐예요? 니은이 그렇죠. 이제 주택 외 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죠. 그럼 이제 주택만 주택으로 봐주는 거예요. 역시 전제는 1세대 2년, 3년이 아니고 2년 이상 보이고요. 역시 도시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죠. 자, 보니까 대지 역시 똑같습니다. 대지는 600제곱미터고 주택은 40밖에 안 되고 상가가 60이네요. 그러면 뭐예요? 주택만 비과세가 되겠죠? 상가 나머지 60은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대지 보니까 주택의 보수 토지는 뭐예요? 자, 그 비율만큼만 가져가야 되겠죠? 100분의 4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40이에요. 그럼 240을 다 해주냐? 그게 아니죠. 40에다가 도시적이니까 곱하기 오니까 200. 200만 비과세고 나머지 40은 또 과세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지 360은 역시 또 과세를 해주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이 나와 있네요. 고가주택이 정의가 보니까 실지거래가 9억 원 초과주택이라 되어 있네요. 실지거래가 9억 원 초과주택을 뭐예요? 고가주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가주택은 말이죠. 비록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9억 초과 부분은 뭐겠다?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만 비과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양반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은 더 주나요?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었잖아요. 앞쪽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가 있죠. 그죠? 세율 앞에 보시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그 표가 있죠.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그렇죠. 보통은 어떻게 돼요? 10%인데 뭐요? 24%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무려 그리고 80%까지 그렇죠. 이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우리 대표적인 게 바로 고가주택이라고요. 실지 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자, 이런 혜택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을 봤는데요. 왼쪽에 날개 박스 많이 비어 있죠? 거기다 바로 지금 이제 제가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이면지에다가 좀 끌적끌적 거리다가 한번 더 옮겨 적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고가주택까지 봤고요. 하나 더 보죠.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요. 양도소득세가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나머지 쉽게 나오지만. 자, 그럼 양도소득세가 좀 어렵게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나 쓰시고요. 자, 다가구 주택. 자, 요 내용을 씁시다. 자, 원칙하고 예외로 나눠져요. 자, 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적어 드릴게요. 자,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자, 이게 사실은 뭐죠? 이렇게 사실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우고 이제 건축법에서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말이죠. 배웠지만은 다가구 주택은 뭡니까?
그렇죠. 단독주택이죠.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독립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이 됐다. 부분이지만은 뭐예요? 각각 하나의 주택을 보겠다. 각각. 이 말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획이 10개 돼 있어. 10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저번에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해당 다가구 주택을 자,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이냐 아니면 전체냐 이걸 구별해야 되죠. 원칙과 예외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구 주택 우리 앞에 부동산학개론 우리 첫 번째 나무 총론에서는 우리 건물 분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죠. 다세대가 연립이 그죠, 공동주택이죠. 거기서는 이제 그런 포커스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 민사특별법, 우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뭐예요? 이거 대항요건 구입에 여기서는 이제 주택이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입신고. 집업만 정확하면 된다. 단독주택이 되면. 호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세법은 어떤 데 세법은? 이거 과연 각각 주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을 볼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포커스,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계속. 무슨 관점으로 보냐, 이거죠. 오케이? 계속 우리는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렇죠? 실질 과세의 원칙, 사실 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걸 또 우리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도 좀 어렵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공유주택, 공동소유, 공유주택. 공유할 수 있잖아요, 주택을. 공동 투자했거나 해서 말했죠. 자, 공유주택은 어떻게 보냐면 역시 원칙, 그죠? 이건 원칙밖에 없어요. 자, 지분 크기에 상관없이 지분 크기에 상관없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열 명이 공동 소유했어요. 10명도는 다 각각 한 주택씩. 주택은 하나인데 소유는 다 카운트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분리하겠죠, 사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뒤에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이제 부가적으로 될 게 지금 우리 양도소득이라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 조금 이제 우리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사업소득이거든요. 사업소득. 특히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한 그 소득. 그래서 그때는 좀 이게 좀 달라져요. 이게 이제 그때 마지막 잔챙이 정리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자, 그래서 이 원칙이 뭐예요?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요. 자, 주의할 것은 그 1주택은 뭐예요?
양도일 현재, 그죠? 양도 시점에 1주택이면 되고 국내 1주택이다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네요. 그렇죠? 1세대의 예외는 봤어요. 오케이? 이제 1주택의 예외만 보면 되겠네요. 자, 1주택의 예외. 지금 무슨 얘기예요? 1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주택이라는 거죠. 자, 2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뭐야? 1주택처럼 봐줘서 앞에 1세대, 뒤에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록 2주택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봐줘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쁜 일을 했을 때 그렇겠죠? 봅시다. 자, 그래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2주택 빨간펜 특례에다가 빨간펜 2주택 특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죠, 결국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기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이 2주택이지만 2주택인 그런 경우는 자, 1주택으로 보아서 우리 비과세를 합니다. 자, 당연히 그런데 괄호에 되어 있지만은 그렇죠? 2년 이상 보유. 그죠? 1세대 요건 보유는 충족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보면은 8가지. 이거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일시적인 2주택이에요. 자, 일시적인 2주택. 무슨 얘기냐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팔고 나서 들어갈 집을 구한가요? 아니면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집을 구한가요? 그렇죠. 살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새 집. 그죠?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인 2주택이죠. 이 양반 투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는 뭐예요?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단 뭐예요? 1세대여야 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거.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주 이전 목적이죠. 그래서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옛날, 옛집이죠? 그러니까 신주택 하면 안 돼요? 자, 이 신주택은 조문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주택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 조문에는 다른 주택, 새 집 그러지 않고 다른 주택으로 이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근데 주의하실 게 그 신주택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신주택은 종전주택, 그죠?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고 신주택을 취득해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1년 후에, 그죠? 취득하고 1년 후에 신주택을 취득해야 되겠죠? 1년도 왔는데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신주택이라는 뭐예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고 신주택을 이렇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이런 경우도 있죠. 거기 그 신주택 그 밑에다가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라고 해봅시다. 조합원 입주권 포함.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종전주택 살고 있어요. 신주택을 보통 분양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 사거나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받는데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 이거 거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이렇게 해외 이민 간다든지 할 때,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새 주택을 그런 식으로 사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해서. 그럼 나중에 뭐예요? 지어지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봐서, 그죠?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건 좀 어렵네요. 근데 주의하실 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원래는 한 채였는데, 주택이 한 채였는데, 나중에 새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조합원 입주권이 나와서 이렇게 산 경우죠. 그쵸?
이런 경우에 2주택 특례에서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조합은 입주권은 주택수 카운트 계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계산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혜택을 주겠다는 일시적 2주택으로. 그렇죠. 자, 근데 이 경우가 있죠. 원래 내가 주택을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채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재개발이 들어간 거야. 그럼 나한테 뭐가 나와요? 조합 입주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한테는 주택도 있고 조합원 입주권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2주택 특례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일시적인 2주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문에 이건 좀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간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자, 원래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옛집을 3년 이내에 팔아치워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3년 이내에 못 팔 수도 있잖아요. 3년 이내에 못 팔았지만은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팔면 뭐예요? 이건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3년 지나서 판 경우에도 3년 내에 파한 것처럼 봐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그렇죠? 자, 그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죠.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예요. 매각 의뢰. 안 팔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하는 데 있잖아요. 공매 대행해 주는데 거기에 매각을 의뢰하면은 이 사람 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아서 그 의뢰하는 거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비록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경매 공매. 경매를 신청해. 오지가 경매 신청된 경우. 그렇죠? 근데 계속 유찰이 돼. 3년이 지나가 버린 거야. 그 사람, 혜택 줘야죠. 그죠? 경매가 신청된 경우.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공매가 진행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소송 절차가 소송이 진행돼서 못 파는 거야. 내가 악의적으로 안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3년 이내에 양도지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이주택 특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은 몇 개인가요?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아닌 거 하나 해가지고 집어넣을까 봐. 그러니까 문제로서는 별론데 문제 내기가 좋잖아요. 오답 시비가 없고. 그래서 한번 불러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 주택이 그 일시에다 검정펜 밑줄로 하겠습니다. 일시에다 검정펜. 그 다음 혼인. 그죠? 혼인. 그죠? 혼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혼인하는데 2주택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이제 두 가지 경우죠. 이렇게 로또 맞았거나 부모님 잘 만나서 이렇게 원래 주택이 있어.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이게 주택을 하나씩 딱 이렇게 증여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보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별해가지고 이렇게 홀로 되시거나 뭐 이렇게 이혼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던데? 돌싱. 이게 돌싱이 되신 분들 이렇게 주택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혼해서 2주택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겁니다. 자,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뭐예요? 그렇죠. 2주택으로 봐서 그거 한 거 뭐예요? 그죠? 1주택으로 봐서 그거 먼저 판 거. 그죠? 뭐라 해주겠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둘 다 비과세가 되겠죠. 돌싱이 만났어요? 2주택이 됐어. 5년 이내에 이거 팔았어. 요거 뭐예요? 원래는 2주택이지만 뭐예요? 2주택 특례에서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비과세. 또 마지막에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이것도 팔았어. 찢어졌나 보죠? 자, 다시 돌싱으로 구렸나 봐. 팔았어. 그럼 또 비과세죠. 1주택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혼인. 5년, 숫자 기억해야 되죠? 반드시 1년 이내는 아니죠? 그럼 틀리죠, 그죠? 5년 이내면 되잖아요. 3년 이내에 되고, 4년 이내에 되고, 5년 이내에 되잖아요. 근데 뭐, 2년 이내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5년 이내니까 해당이 되죠. 반드시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말은 완전히 달라지죠. 다음, 그래서 혼인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노부모 봉양에다 검정펜 밑줄.
같은 개념이에요. 집 합치는 거, 돌싱이 합치나 부모하고 이렇게 노부모하고 내가 합치나, 역시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래서 2번, 5번은 이제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상속, 문화재 주택, 농어촌, 검정펜으로 밑줄 합시다. 자, 요런 경우는 말이죠. 일반 주택, 그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다른 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일반 주택에 대해서 뭐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니면 안 일반 주택 양도하면 그 이제 비과세 혜택 안 주는 것이죠. 2주택으로 봐서 과세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자, 상속 보니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데 그 일반 주택은 뭐예요? 상속 개시 당시입니다. 그렇죠?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나도 집이 있는 거야. 부모님도 집이 있어. 상속 개시 당시 나는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수주택.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야. 이렇게. 그렇죠?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관점에 따라 다르죠? 자, 이게 두 채가 된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뭘 팔았을 때? 요 일반 주택, 내 집. 일반 주택 팔았을 때 뭐예요? 그 내 집 판 거에 대해서 비록 2주택이지만 뭐예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1주택으로 봐가지고. 2주택의 특례가 예외잖아요. 2주택 예외로 해서 2주택이지만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주택이 없었어요. 일반 주택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상속이 됐어요. 그럼 나는 상속주택이 있잖아요. 이후에 뭐예요? 나 부끄럽다. 내가 부모님한테 저 사람 집을 물려받다니. 자식한테 부끄럽다. 열심히 개빈처럼 일했어. 그래서 내가 주택을 한 채 얻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기존의 상속주택하고 일반 주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 주택이 이게 완전히 가격이 막 상승한 거예요. 팔았어. 그러면 그 2주택 특례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합니다. 과세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뭐예요? 그래서 일반 주택 앞에다 상속 개시 당시라는 말을 써줍시다. 상속 개시 당시에 일반 주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주택은 문화재 주택 팔면 안 되겠죠.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그렇죠? 일반 주택을 농어촌이 이제 황폐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막아볼까? 좀 아픔이 있는 거죠, 사실. 자, 그런 경우, 그렇죠? 그래서 농어촌 주택, 2주택이 된 거예요. 하나는 서울에 주택이 있고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서울에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조금 어렵게 가면은 역시 왼쪽에 날개 박스 비어있죠? 이렇게 조금 있네요. 농어촌 주택이 대체 뭐냐 이거예요. 농어촌. 공기 좋으면 다 농어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면 농어촌 주택을 가렸다고 말이죠. 자, 써봅시다. 자, 요건에서 세법에 적어드릴게요. 자, 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주택. 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주택에 한해서만 농어촌 주택으로 봐요. 나머지는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시골. 우리 고향이네요, 다. 우리 고향. 그런 데를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상속받은 주택은 그렇다 할지라도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죠? 앞에 그 상속과 다른 개념이에요. 자, 거기서는 이제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이런 또 제약사항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 농어촌 주택을 봐주고요.
그 다음에 인농주택이 있죠. 인농. 이별하는 거죠. 농촌을 떠나는 거. 자, 인농주택의 경우는 예전에 농사 지었을 거니 거기서 인농인이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인농인이 역시 여기도 5년 이상 거주입니다. 5년 같이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귀농주택이 있는데요. 세 번째. 자, 여기 귀농. 요새 이제 귀농 붐이 많이 일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 뭐 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인구수가 막 이렇게 늘어. 2배로 막 늘어. 시골에. 자, 귀농주택은 진짜 귀농의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법이 뭐라고 규정했냐면 귀농인이 3년 이상 영농할 거죠. 귀농인이 3년 이상. 여기는 5년이 아니죠. 영농. 진짜 농사짓는. 그죠? 국세청이 계속 감시활동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숫자 정도 우리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농어촌 주택의 그런 요건, 포즈 버튼 누르시고, 왼쪽 날개 박스 정말 많이 비어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적어둡시다. 오케이. 자, 다음에, 7번째 보니까 말이죠. 이제 취약 등 나와 있네요. 등이 뭐냐? 뭐 직장의 변경, 정근 근무상 형편,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 등의 목적으로 한,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죠. 그죠? 그런 경우에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게 와이프가 아파서 여기 팔고 이게 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죠? 공기 좋은데. 자, 그런 경우 뭐야? 혜택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그죠? 주택 하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도 주택이 있어. 2주택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1주택을 봐서 서울주택 팔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은 역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 그죠? 1주택을 뭐라 하면 되죠? 자기도 하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주택은 거주주택이죠. 그죠? 거주주택. 1주택, 거기서 말한 그 밖의 1주택은 바로 거주주택을 의미합니다. 대신 2년 이상 거주는 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는 요합니다. 자, 2년 이상 거주하는 그 1주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주주택의 경우에 말이죠. 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 뭐예요? 그렇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거죠. 임대주택을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앞에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정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주택 정책이고, 주택 정책 중에서도 뭐 임대주택 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을 출제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죠. 간접적인 개입 수단이다. 그건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너 이뻐.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비과세 혜택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신 거죠. 그럼 되겠네? 가지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또 짠머리 굴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기 임대주택하고 관련돼서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뭘 말하냐면,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너 정말로 임대원이?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등록도 해야 돼요. 짠머리 못 굴게. 자,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장기 임주택과 그 밖의 1주택, 즉 거주주택의 경우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렇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표로 있던 밑에다가 쫙 정리를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좀 연계해서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2주택 특례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셨죠? 그래서 빨간 펜 밑줄 하셨죠? 검정펜으로 동그라미 1번에 일시, 2번에 혼인, 3번에 봉양, 4번에 상속, 5번에 문화재, 6번에 농어촌, 7번에 취약 등, 8번에 임대, 장기 임대, 그렇게 검정펜 밑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세대의 예외, 1주택의 예외 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 뭐예요? 원래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이제 보유 기간의 예외가 있겠죠. 자,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보니까 괄호 3번에 2년 이상 보유라고 되어 있죠. 원칙이. 그죠? 자, 2년에다 파란펜 밑줄 오시고요. 자, 원칙이 뭐예요? 취득일부터 양도일. 이게 보유 기간이잖아요. 이게 2년 이상이면 되죠. 거주 기간이 아니죠. 보유 기간입니다. 보유 기간. 근데 당구 표시 보니까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는 뭐예요? 옛날 주택 보유 기간하고 새로 지은 주택 보유 기간은 뭐예요? 통산해준다. 합산해준다. 보유 기간을 통산해준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하나 우리 더 있었죠. 앞에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뭐예요? 통산해졌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통산을 해 주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동일 세대인데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이 있죠. 동일 세대. 아버지가 같이 살았어요. 한 집 이루면서, 한 가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보유기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거 포함해 줄까요? 네, 포함해 줍니다.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역시 또 통산을 해 줍니다.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의 경우에 말이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 것. 통산의 경우 이제 세 가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죠? 2년 미만 보유했지만 어쩔 수 없이 투기 목적 없이 어쩔 수 없이 2년 미만 보유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2년 미만 보유 비과세 특례되어 있나요? 자, 빨간 펜 2년 특례에다가 빨간 펜 밑줄 쫙 합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건설 임대주택이죠. 자, 임대주택법상 건설, 그러니까 신축했다는 거죠. 매입한 건 안 돼요. 건설, 신축한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말이죠. 그거 임차인으로 살다가 이거 그쵸? 이렇게 분양 받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분양 전환 이런 게 있잖아요. 분양 받았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돼? 그렇죠? 그거 그러면 나한테는 그죠? 나중에 이제 양도했을 때 말이죠. 그거 혜택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보유기간 계산할 때. 자, 그런 경우에 주택이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고요. 내가 비록 2년 한 1년 6개월밖에 거주 못했다가 이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내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내가 거주를 5년 이상 했어. 그럼 뭐야? 2년 보유한 걸로 봐준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용, 협의 매수의 경우 역시 그렇게 또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5년 이내 양도를. 그 다음에 출국하는 경우 그게 뭐 해외 이주라든지 취약 또는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 아니죠. 근무상이라는 자기가 셀러리맨 월급쟁이였을 때, 사업상 자기가 사장님이었어, 주인이야. 그런 경우는 혜택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렇게 하면 출국하는 경우. 자, 출국의 경우는 출국일부터 뭐예요? 2년 이내에 대신 양도를 해야 돼요. 취약, 그죠? 이거는 고등학교 이상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를 또 해야 되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이주한 경우. 자,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2년 미만 보유했다 할지라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역시 6번째 직장 근무상 형편, 그 다음에 1년 이상 질병 치료 요양을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자, 그래서 5, 6, 7번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검정펜 준비하시고요. 1번에 임대주택, 2번에 수용, 3번, 4번에 출국, 5번에 취약, 그 다음에 6번에 근무상, 7번에 치료 요양. 그리고 요 숫자들 있죠. 잘 물어봅니다.
결국은 그 해당되는 경우하고 관련된 숫자 꼭 암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지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우리 주택에 대한 비과세 받고 이제 또 농지, 토지 중에서 이제 농지의 비과세가 있는데 모든 게 아니고 뭐예요? 교환이나 분합의 경우. 그렇죠? 교환도 우리 앞에 뭐로 봤죠? 양도로 봤잖아요. 쭉 앞쪽으로 넘겨 보시면은 그 양도의 정의 두 번째 테마, 양도소세 두 번째 테마 다시 한번 넘겨가 보실까요? 자, 양도의 정의에서 그 표에서 동그라미 2번 교환 나와 있나요? 양도예요. 농지를 교환하면 다른 거 교환하면 뭐예요? 그렇죠. 과세하겠다는 거. 그런데 농지를 교환하면 뭐예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분할 합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농어촌 지원 목적이에요. 농지에다 파란펜 밑줄을 하셨죠? 자, 그런데 단 모든 교환이 아니고 교환다운 교환. 그렇죠? 교환다운 교환.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렇게 교환할 때 이게 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보충금이라고 했죠? 이 보충금이 적어야지 진짜 교환다운 교환이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쌍방토지가액의 자,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요거 검정펜 밑줄합시다.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검정펜 밑줄합시다. 자, 요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농지, 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갑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8억, 근데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이게 10억짜리. 을도 역시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8억짜리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이제 교환하는 거예요. 자, 교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농지 비과세 혜택 받을까요? 자, 검정펜 뭐라고 했어요? 차액이 얼마죠? 빼준 게 차익이잖아. 차익이 그러면 2억이죠. 가액이 큰 편이 여기 크잖아요.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죠.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잘 안 돼요. 2억 5천. 자, 그러면 2억 5천 이하인가요? 그렇죠. 2억은. 따라서 이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비과세 혜택이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유는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사유겠죠. 그죠? 다음 우리가 하나 볼게 그 4번 동그라미 있죠.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 있죠? 자, 경작상 필요에다가 검정펜 밑줄을 합시다. 자, 그 경우는 뭐예요? 자, 검정펜 3년 이상 거주하고 경작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나 예외적으로 또 3년 이상 거주 경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수용당했다든지, 그죠? 수용당했다든지, 아니면은, 그죠? 또 협의 매수된 경우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농지 이 소유자가 어떻게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망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3년 이상 거주 경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뭐예요? 이게 보유기간, 거주 기간 할 때,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 통산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비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필기체로 뭐라고 되죠? 농지의 대토는 대토가 옛날에는 비과세 규정이었는데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면제도로 넘어갔어요. 오케이? 농지의 대토는 뭐예요? 비과세가 아니라 뭐예요?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대토가 뭔지는 날개박스에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거기 막 도로가 뚫려. 그럼 이게 수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서 이제 농지를 이렇게 사잖아요. 그죠? 현찰 주고. 그걸 갖다 우리가 대토라고 하죠. 그죠? 대토.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제 감면이 아니라,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뭐 특별히 큰 차이가 있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우리 취득세 8번째 테마 한번 가보실까요? 취득세 앞쪽에 8번째 테마로 한번 넘어갑시다. 취득세 8번째 테마가 비과세죠. 자, 거기에 비과세하고 감면 이렇게 구별해 놨죠. 비과세는 뭐예요? 아예 과세하지 않으니까 부가세도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자, 감면의 경우는 뭐예요? 부가세는 있다고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자, 감면도 면제하고 감면, 협의적인 감면, 즉 경감을 말하겠죠. 경감. 그래서 감면은 그 면제의 면자하고 경감의 감자가 플러스된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면제는 이제 100% 공제해 주는 거고, 경감은 100% 미만 공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토가 감면제도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좀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파산이 있죠. 그렇죠? 파산. 자, 이 파산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비과세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비과세. 특히 뭐예요? 우리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 요건의 경우에도 뭐예요? 비과세 해준다는 거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